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은 거상 박대감의 저택에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졌습니다. 저택의 외아들이자 부인 서화의 남편인 박진환이 한양 최고의 기생매향의 품에 안겨 비틀거리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서화는 조용히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품성을 겸비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던 현명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량인 남편 박진환은 기생매향의 요염한 교태에 빠져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시궁창에 처박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의 가머니설에 넘어간 진환은 마침내 조강지처인 서화를 쫓아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서화가 다른 남자와 미뢰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청마루는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진환의 옆에는 기생매향이 새침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서화는 심장이 터질 듯 울렸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매섭고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인연. 내가 감히 우리 박씨 가문의 먹칠을 하려 드는구나. 어찌 이리 몸가짐이 방정맞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더냐? 내 아비 어미가 너를 어찌 가르쳤기에 이리 요망한 계집이 되었단 말이더냐? 어머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소인은 결단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부디 소인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해라고. 감히 어디서 그 간사한 입을 놀리느냐. 내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것을 하인들이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박씨 가문의 수백 년 명예가 내 한 몸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다. 이 추문을 덮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종친들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으려 하느냐. 어찌 이리 뻔뻔할 수 있단 말이더냐. 시아버지의 노성의 서화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가문의 명예만이 중요할 뿐 서화의 결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진화는 불안한 듯 매향의 옷자락을 쥐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고 서화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부인의 과오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더는 숨기지 말고 그만 죄를 인정하시오. 나는 부인을 보는 것이 너무도 괴로워 밤잠을 설쳤소. 부인의 그런 추문을 내 귀로 듣게 되다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소. 부디 더 이상 모두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 주시오. 그것이 부인을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 서화는 서방님이라는 말을 끝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이의 배신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매향의 요사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호호호, 부인께서 겉으로는 정숙한 척하시며 뒤로는 딴짓을 하셨으니 그간 서방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시어요, 서방님. 제가 늘 서방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킬 테니 이제부터 편안한 날들만 맞으시옵소서. 더는 이 추잡한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을 며느리라 부른 것만으로도 우리 가문의 치욕이니라. 여기서 당장 사라져라. 끓어오르는 억울함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매향과 진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변명도 항변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그녀는 힘없이 몸을 일으켜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묵직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화는 절망감에 흐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친정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문은 마치 돌담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애원해도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인 서화입니다. 이 밤중에 갈 곳 없는 저를 어찌 이리 내치십니까?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시댁에서 쫓겨난 딸을 어찌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당장 여기서 떠나거라. 너 같은 딸은 우리 가문에 없다. 가문에 먹칠을 하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더는 너 때문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알아서 내가 의 길 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친정 부모의 냉대는 서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충격과 절망감에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굵은 눈물은 차가운 땅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길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산속을 헤매던 서하는 기력이 다해 마침내 차가운 바위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서 땔감을 구하던 나무꾼 강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순박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렁찬 도끼질 소리가 산을 울리던 오후, 강민은 굽이굽이 산길 옆에 쓰러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차가운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고 고운 얼굴은 흙투성이, 저고리는 찢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목숨이 붙어있는 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구먼. 강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인이 다칠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흙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차가워진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로 며칠 밤낮 동안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강민은 여인의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강민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서하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을 차리셨군요. 이곳은 제 오두막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강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이 추하고 더러운 몸이 다시 무슨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어찌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댁이 뭘 잘못했다고 죽습니까? 산속에 버려진 듯한 사람이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예쁜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먼?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 그 힘든 고비도 넘었으니 이젠 좋은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도울 것이니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강민은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박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마주본 서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만 눈물 그치시고 이 죽을 좀 드시지요. 낯선 나무꾼의 온정은 서하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죽을 받아 목으로 넘겼습니다. 조금씩 몸이 나아지자 신세만 지는 것이 미안했던 서하는 강민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은 지극했습니다. 강민은 그런 서하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된 살림에 익숙지 않은 그녀의 노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몸은 다 나으신 모양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니 제가 다 좋네요. 헌데 댁이 어딘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을 안 해주시니 제가 혹여라도 실수할까 조심스럽습니다. 소인은 대부호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몸입니다. 강민님 곁에 있으면 혹여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부잣집 마님이 이 좁은 오두막에 있다니?
한데 마님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함께 있게 된 것도 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일 텐데. 저는 신분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그저 마님과 이렇게 같이 있으니 좋습니다. 이 강민이 가진 것은 없지만 평생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화는 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붉어졌고 감격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이젠 이곳이 저의 집입니다. 이 천하고 갈 곳 없는 여인을 이리 귀히 여겨주시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날 저녁 오두막 앞 작은 마당에서 두 사람만의 조촐한 혼인식이 치러졌습니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마주 놓고 강민이 직접 산에서 꺾어온 들꽃 화관이 서화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정말 예쁘오, 부인. 거창한 예물도 못해줘서 미안하지만 이 마음만은 진심이란 걸 알아주시오. 저에겐 이 모든 게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서방님. 우리 이 물처럼 서로의 마음이 깨끗하고 변치 않기를 약속합시다. 강민은 서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오. 나무를 많이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중에 남는 건 늘 그렇구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다 줄 테니 기대하시오. 아니에요,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화는 남편의 고된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의 시댁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역 경로, 곡물 유통의 비밀, 거대 상단들의 약점과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 그녀의 총명한 머리는 그 모든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이 지식이 자신과 서방님의 새로운 삶을 개척할 빛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시댁에서 살던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물길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이 귀하고 어느 곳에서 흔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길이라니. 물건이 물 흐르듯 오고 가는 길 말이요. 나도 장터에 매일 나가니 그 정도는 알고 있소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남쪽 지방은 해산물이 풍부하나 곡물이 귀하고 북쪽은 약재와 쌀이 많지만 귀한 해산물을 구하기 어렵지요. 허나 대부분의 상단들은 먼 길을 가는 것을 손해라 여기는 고지식함 때문에 진정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깊은 것을 부인은 어찌 아셨소? 듣고 보니 내가 보던 장터의 물길과는 다르구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소. 부인 말씀대로라면 이거 대박이 아니요. 부인의 지혜에 내 우직함이 더해지면 분명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오. 강민의 눈은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서화의 지혜는 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은 서화의 조언에 따라 남쪽의 특산물을 싸게 사들여 북쪽 장터에 내다 파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에 남은 서화는 밤새도록 옛 기억과 장터의 소문들을 종합해 새로운 물길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강민을 얕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몇 번의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도통되는 일이 없더이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나 싶구려. 그냥 나무나 베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서방님, 그리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쉬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서방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서하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격려에 강민의 마음은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서하의 지혜는 강민의 눈을 뜨게 했고 강민의 우직함은 서하의 통찰력을 현실로 만들어 갔습니다. 점차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의 정확한 예측과 강민의 성실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역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내륙의 귀한 곡물을 강과 배를 이용해 멀리 보내고 대신 남해의 값진 해산물을 육로로 옮겨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강민 상단이라 불리며 조선 팔도의 큰 장시마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상단의 이름이 저 멀리 함경도에서도 들린다고 하오. 다 부인의 지혜 덕분이오. 부인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소. 서방님 과찬이십니다. 서방님의 뚝심과 부지런함이 없었다면 저의 지혜는 그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강민은 더 이상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상단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상단은 조선 팔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서하를 내쫓고 기생매향을 새 아내로 들였던 박진환의 가문에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환은 날마다 기방과 노름판을 전전하며 남은 재산까지 탕진했고 매향은 그의 돈을 흥청망청 쓰며 몰래 자신의 친족들에게 재물을 빼돌렸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리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술만 드실 겁니까? 며칠 전에 비단장이가 와서 빚 독촉을 하였사옵니다. 이젠 제 놀이개까지 팔아야 할 지경이에요. 시끄럽다. 매양아. 내 지금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좀 조용히 하거라.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박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돈 따위에 쩔쩔매겠느냐. 그러나 박씨 가문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곳곳에서 빚쟁이들의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저택은 기와장이 깨지고 잡초만 무성한 폐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매향은 진환을 비웃으며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았네요. 저는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박씨 가문의 몰락은 탐욕과 방종의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민 상단의 본체는 위엄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민과 서하는 나란히 앉아 복잡한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일꾼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행색이 초라한 이들이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다고 고했습니다. 강민은 늘 그랬듯 그들을 들여보내라 허락했습니다. 잠시 후 초라한 몰골의 세 사람이 본체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바로 과거 서하를 내쳤던 전 남편 박진환과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비굴한 태도로 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상 나으리. 부디 저희 가문을 구제해 주십시오. 가세가 기울어 풍전등화와 같사온데 나으리의 자비로운 구휼만이 저희를 살릴 수 있사옵니다. 서하는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민이 그들을 돕겠다는 말을 꺼내려 할 때 서하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구제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씨 가문은 이미 하늘이 그 죄를 물어버린 지 오래된 듯하옵니다만. 박진환 일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하의 얼굴을 본 그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초라하게 쫓겨났던 과거의 서하가 아니었습니다.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입고 빛나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거상의 부인이자 안주인이었습니다. 서하야. 내가 어찌 여기에? 아니, 부인이 어떻게... 설마 저 강민 상단의 안주인이 부인이란 말이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한낱 이기심과 탐욕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그대들에게 내릴 벌은 하늘이 이미 내렸으니
나는 그저 그 벌이 얼마나 잔혹한지 바라볼 뿐입니다. 이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이것이 그대들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자비이자 벌이오. 서하의 싸늘하고 단호한 말에 박진환 일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차마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하고 비참하게 강민 상단을 떠났습니다. 강민은 서하의 옆에 서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신뢰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는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강민과 서하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자 덕망 높은 부부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해질녘 한적한 노마루에 앉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산속 오두막이 생각나는구려. 그때 나는 그저 나무나 베던 천한 나무꾼이었어. 지금 이 모든 것을 함께 일구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꿈만 같소. 서방님, 저는 그때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제게 서방님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덕분입니다. 아니요. 부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우물 안개구리에 머물렀을 것이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짝이었어. 하늘이 내려주신 소중한 인연인 게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국 조선 최고의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살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은 거상 박대감의 저택에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졌습니다. 저택의 외아들이자 부인 서하의 남편인 박진환이 한양 최고의 기생매향의 품에 안겨 비틀거리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서하는 조용히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품성을 겸비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던 현명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량인 남편 박진환은 기생매향의 요염한 교태에 빠져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시궁창에 처박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의 가머니설에 넘어간 진환은 마침내 조강지처인 서하를 쫓아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서하가 다른 남자와 미뢰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청마루는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진환의 옆에는 기생매향이 새침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서하는 심장이 터질 듯 울렸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매섭고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2년. 내가 감히 우리 박씨 가문의 먹칠을 하려 드는구나. 어찌 이리 몸가짐이 방정맞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더냐? 내 아비 어미가 너를 어찌 가르쳤기에 이리 요망한 계집이 되었단 말이더냐? 어머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소인은 결단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부디 소인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해라고. 감히 어디서 그 간사한 입을 놀리느냐. 내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것을 하인들이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박씨 가문의 수백 년 명예가 내 한 몸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다. 이 추문을 덮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종친들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으려 하느냐. 어찌 이리 뻔뻔할 수 있단 말이더냐. 시아버지의 노성의 서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가문의 명예만이 중요할 뿐 서하의 결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진화는 불안한 듯 매향의 옷자락을 쥐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고 서하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부인의 과오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더는 숨기지 말고 그만 죄를 인정하시오. 나는 부인을 보는 것이 너무도 괴로워 밤잠을 설쳤소. 부인의 그런 추문을 내 귀로 듣게 되다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소.
부디 더 이상 모두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 주시오. 그것이 부인을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 서화는 서방님이라는 말을 끝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이의 배신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매향의 요사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호호호, 부인께서 겉으로는 정숙한 척하시며 뒤로는 딴짓을 하셨으니 그간 서방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시어요, 서방님. 제가 늘 서방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킬 테니 이제부터 편안한 날들만 맞으시옵소서. 더는 이 추잡한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을 며느리라 부른 것만으로도 우리 가문의 치욕이니라. 여기서 당장 사라져라. 끓어오르는 억울함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매향과 진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변명도 항변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그녀는 힘없이 몸을 일으켜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묵직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화는 절망감에 흐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친정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문은 마치 돌담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애원해도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인 서하입니다. 이 밤중에 갈 곳 없는 저를 어찌 이리 내치십니까?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시댁에서 쫓겨난 딸을 어찌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당장 여기서 떠나거라. 너 같은 딸은 우리 가문에 없다. 가문에 먹칠을 하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더는 너 때문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알아서 내가의 길 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친정 부모의 냉대는 서화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충격과 절망감에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굵은 눈물은 차가운 땅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길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산속을 헤매던 서하는 기력이 다해 마침내 차가운 바위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서 땔감을 구하던 나무꾼 강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순박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렁찬 도끼질 소리가 산을 울리던 오후, 강민은 굽이굽이 산길 옆에 쓰러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차가운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고 고운 얼굴은 흙투성이, 저고리는 찢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목숨이 붙어있는 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구먼. 강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인이 다칠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흙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차가워진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로 며칠 밤낮 동안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강민은 여인의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강민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서화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을 차리셨군요. 이곳은 제 오두막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강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이 추하고 더러운 몸이 다시 무슨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어찌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댁이 뭘 잘못했다고 죽습니까? 산속에 버려진 듯한 사람이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예쁜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먼?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 그 힘든 고비도 넘었으니 이젠 좋은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도울 것이니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강민은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박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마주본 서화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만 눈물 그치시고 이 죽을 좀 드시지요. 낯선 나무꾼의 온정은 서화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죽을 받아 목으로 넘겼습니다. 조금씩 몸이 나아지자 신세만 지는 것이 미안했던 서화는 강민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은 지극했습니다. 강민은 그런 서화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된 살림에 익숙지 않은 그녀의 노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몸은 다 나으신 모양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니 제가 다 좋네요. 헌데 댁이 어딘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을 안 해주시니 제가 혹여라도 실수할까 조심스럽습니다. 소희는 대부호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몸입니다. 강민님 곁에 있으면 혹여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부잣집 마님이 이 좁은 오두막에 있다니? 한데 마님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함께 있게 된 것도 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일 텐데. 저는 신분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그저 마님과 이렇게 같이 있으니 좋습니다. 이 강민이 가진 것은 없지만 평생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화는 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붉어졌고 감격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이젠 이곳이 저의 집입니다. 이 천하고 갈 곳 없는 여인을 이리 귀히 여겨주시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날 저녁 오두막 앞 작은 마당에서 두 사람만의 조촐한 혼인식이 치러졌습니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마주 놓고 강민이 직접 산에서 꺾어온 들꽃 화관이 서화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정말 예쁘오, 부인. 거창한 예물도 못해줘서 미안하지만 이 마음만은 진심이란 걸 알아주시오. 저에겐 이 모든 게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서방님. 우리 이 물처럼 서로의 마음이 깨끗하고 변치 않기를 약속합시다. 강민은 서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오. 나무를 많이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중에 남는 건 늘 그렇구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다 줄 테니 기대하시오. 아니에요,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화는 남편의 고된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의 시댁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역 경로, 곡물 유통의 비밀, 거대 상단들의 약점과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 그녀의 총명한 머리는 그 모든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이 지식이 자신과 서방님의 새로운 삶을 개척할 빛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시댁에서 살던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물길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이 귀하고 어느 곳에서 흔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길이라니.
물건이 물 흐르듯 오고 가는 길 말이오. 나도 장터에 매일 나가니 그 정도는 알고 있소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남쪽 지방은 해산물이 풍부하나 곡물이 귀하고, 북쪽은 약재와 쌀이 많지만 귀한 해산물을 구하기 어렵지요. 허나 대부분의 상단들은 먼 길을 가는 것을 손해라 여기는 고지식함 때문에 진정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깊은 것을 부인은 어찌 아셨소? 듣고 보니 내가 보던 장터의 물길과는 다르구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소. 부인 말씀대로라면 이거 대박이 아니요. 부인의 지혜에 내 우직함이 더해지면 분명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오. 강민의 눈은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서하의 지혜는 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은 서하의 조언에 따라 남쪽의 특산물을 싸게 사들여 북쪽 장터에 내다 파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에 남은 서하는 밤새도록 옛 기억과 장터의 소문들을 종합해 새로운 물길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강민을 얕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몇 번의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도통되는 일이 없더이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나 싶구려. 그냥 나무나 베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서방님, 그리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쉬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서방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서하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격려에 강민의 마음은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서하의 지혜는 강민의 눈을 뜨게 했고 강민의 우직함은 서하의 통찰력을 현실로 만들어 갔습니다. 점차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의 정확한 예측과 강민의 성실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역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내륙의 귀한 곡물을 강과 배를 이용해 멀리 보내고 대신 남해의 값진 해산물을 육로로 옮겨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강민 상단이라 불리며 조선 팔도의 큰 장시마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상단의 이름이 저 멀리 함경도에서도 들린다고 하오. 다 부인의 지혜 덕분이오. 부인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소. 서방님 과찬이십니다. 서방님의 뚝심과 부지런함이 없었다면 저의 지혜는 그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강민은 더 이상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상단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상단은 조선 팔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서하를 내쫓고 기생매향을 새 아내로 들였던 박진환의 가문에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환은 날마다 기방과 노름판을 전전하며 남은 재산까지 탕진했고 매향은 그의 돈을 흥청망청 쓰며 몰래 자신의 친족들에게 재물을 빼돌렸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리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술만 드실 겁니까? 며칠 전에 비단장이가 와서 빚 독촉을 하였사옵니다. 이젠 제 놀이개까지 팔아야 할 지경이에요. 시끄럽다. 매양아. 내 지금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좀 조용히 하거라.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박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돈 따위에 쩔쩔매겠느냐. 그러나 박씨 가문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곳곳에서 빚쟁이들의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저택은 기와장이 깨지고 잡초만 무성한 폐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매향은 진환을 비웃으며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았네요. 저는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박씨 가문의 몰락은 탐욕과 방종의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민 상단의 본체는 위엄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민과 서하는 나란히 앉아
복잡한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일꾼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행색이 초라한 이들이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다고 고했습니다. 강민은 늘 그랬듯 그들을 들여보내라 허락했습니다. 잠시 후 초라한 몰골의 세 사람이 본체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바로 과거 서화를 내쳤던 전 남편 박진환과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비굴한 태도로 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상 나으리. 부디 저희 가문을 구제해 주십시오. 가세가 기울어 풍전등화와 같사온데 나으리의 자비로운 구휼만이 저희를 살릴 수 있사옵니다. 서화는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민이 그들을 돕겠다는 말을 꺼내려 할 때 서화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구제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씨 가문은 이미 하늘이 그 죄를 물어버린 지 오래된 듯하옵니다만. 박진환 일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화의 얼굴을 본 그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초라하게 쫓겨났던 과거의 서화가 아니었습니다.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입고 빛나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거상의 부인이자 안주인이었습니다. 서화야. 내가 어찌 여기에? 아니, 부인이 어떻게? 설마 저 강민 상단의 안주인이 부인이란 말이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한낱 이기심과 탐욕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그대들에게 내릴 벌은 하늘이 이미 내렸으니 나는 그저 그 벌이 얼마나 잔혹한지 바라볼 뿐입니다. 이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이것이 그대들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자비이자 벌이오. 서화의 싸늘하고 단호한 말에 박진환 일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차마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하고 비참하게 강민 상단을 떠났습니다. 강민은 서화의 옆에 서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신뢰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는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강민과 서화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자 덕망 높은 부부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해질녘 한적한 누마루에 앉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산속 오두막이 생각나는구려. 그때 나는 그저 나무나 베던 천한 나무꾼이었어. 지금 이 모든 것을 함께 일구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꿈만 같소. 서방님, 저는 그때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제게 서방님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덕분입니다. 아니요. 부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우물 안개구리에 머물렀을 것이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짝이었어. 하늘이 내려주신 소중한 인연인 게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국 조선 최고의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살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은 거상 박대감의 저택에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졌습니다. 저택의 외아들이자 부인 서화의 남편인 박진환이 한양 최고의 기생매향의 품에 안겨 비틀거리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서화는 조용히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품성을 겸비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던 현명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량인 남편 박진환은 기생매향의 요염한 교태에 빠져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시궁창에 처박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의 가머니설에 넘어간 진환은 마침내 조강지처인 서화를 쫓아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서하가 다른 남자와 미뢰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청마루는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진환의 옆에는 기생매향이 새침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서하는 심장이 터질 듯 울렸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매섭고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인연. 내가 감히 우리 박씨 가문에 먹칠을 하려 드는구나. 어찌 이리 몸가짐이 방정맞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더냐? 내 아비 어미가 너를 어찌 가르쳤기에 이리 요망한 계집이 되었단 말이더냐? 어머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소인은 결단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부디 소인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해라고. 감히 어디서 그 간사한 입을 놀리느냐. 내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것을 하인들이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박씨 가문의 수백 년 명예가 내 한 몸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다. 이 추문을 덮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종친들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으려 하느냐. 어찌 이리 뻔뻔할 수 있단 말이더냐. 시아버지의 노성의 서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가문의 명예만이 중요할 뿐 서하의 결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진화는 불안한 듯 매향의 옷자락을 쥐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고 서하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부인의 과오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더는 숨기지 말고 그만 죄를 인정하시오. 나는 부인을 보는 것이 너무도 괴로워 밤잠을 설쳤소. 부인의 그런 추문을 내 귀로 듣게 되다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소. 부디 더 이상 모두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 주시오. 그것이 부인을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 서하는 서방님이라는 말을 끝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이의 배신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매향의 요사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호호호, 부인께서 겉으로는 정숙한 척하시며 뒤로는 딴짓을 하셨으니 그간 서방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시어요, 서방님. 제가 늘 서방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킬 테니 이제부터 편안한 날들만 맞으시옵소서. 더는 이 추잡한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을 며느리라 부른 것만으로도 우리 가문의 치욕이니라. 여기서 당장 사라져라. 끓어오르는 억울함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매향과 진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하는 더 이상 변명도 항변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그녀는 힘없이 몸을 일으켜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묵직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는 절망감에 흐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친정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문은 마치 돌담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애원해도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인 서하입니다. 이 밤중에 갈 곳 없는 저를 어찌 이리 내치십니까?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시댁에서 쫓겨난 딸을 어찌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당장 여기서 떠나거라. 너 같은 딸은 우리 가문에 없다. 가문에 먹칠을 하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더는 너 때문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알아서 내가의 길 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친정 부모의 냉대는 서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충격과 절망감에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굵은 눈물은 차가운 땅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길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산속을 헤매던 서한은 기력이 다해 마침내 차가운 바위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서 땔감을 구하던 나무꾼 강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순박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렁찬 도끼질 소리가 산을 울리던 오후, 강민은 굽이굽이 산길 옆에 쓰러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차가운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고 고운 얼굴은 흙투성이, 저고리는 찢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목숨이 붙어있는 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구먼. 강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인이 다칠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흙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차가워진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로 며칠 밤낮 동안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강민은 여인의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강민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서화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을 차리셨군요. 이곳은 제 오두막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강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이 추하고 더러운 몸이 다시 무슨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어찌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댁이 뭘 잘못했다고 죽습니까? 산속에 버려진 듯한 사람이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예쁜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먼?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 그 힘든 고비도 넘었으니 이젠 좋은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도울 것이니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강민은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박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마주본 서화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만 눈물 그치시고 이 죽을 좀 드시지요. 낯선 나무꾼의 온정은 서화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죽을 받아 목으로 넘겼습니다. 조금씩 몸이 나아지자 신세만 지는 것이 미안했던 서화는 강민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은 지극했습니다. 강민은 그런 서화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된 살림에 익숙지 않은 그녀의 노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몸은 다 나으신 모양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니 제가 다 좋네요. 헌데 댁이 어딘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을 안 해주시니 제가 혹여라도 실수할까 조심스럽습니다. 소인은 대부호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몸입니다. 강민님 곁에 있으면 혹여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부잣집 마님이 이 좁은 오두막에 있다니? 한데 마님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함께 있게 된 것도 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일 텐데. 저는 신분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그저 마님과 이렇게 같이 있으니 좋습니다. 이 강민이 가진 것은 없지만 평생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화는 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붉어졌고 감격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이젠 이곳이 저의 집입니다. 이 천하고 갈 곳 없는 여인을 이리 귀히 여겨주시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날 저녁, 오두막 앞 작은 마당에서 두 사람만의 조촐한 혼인식이 치러졌습니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마주 놓고 강민이 직접 산에서 꺾어온 들꽃 화관이 서화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정말 예쁘오, 부인. 거창한 예물도 못해줘서 미안하지만 이 마음만은 진심이란 걸 알아주시오. 저에겐 이 모든 게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서방님. 우리 이 물처럼 서로의 마음이 깨끗하고 변치 않기를 약속합시다. 강민은 서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오. 나무를 많이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중에 남는 건 늘 그렇구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다 줄 테니 기대하시오. 아니에요,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화는 남편의 고된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의 시댁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역 경로, 곡물 유통의 비밀, 거대 상단들의 약점과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 그녀의 총명한 머리는 그 모든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이 지식이 자신과 서방님의 새로운 삶을 개척할 빛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시댁에서 살던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물길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이 귀하고 어느 곳에서 흔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길이라니. 물건이 물 흐르듯 오고 가는 길 말이오. 나도 장터에 매일 나가니 그 정도는 알고 있소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남쪽 지방은 해산물이 풍부하나 곡물이 귀하고 북쪽은 약재와 쌀이 많지만 귀한 해산물을 구하기 어렵지요. 허나 대부분의 상단들은 먼 길을 가는 것을 손해라 여기는 고지식함 때문에 진정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깊은 것을 부인은 어찌 아셨소? 듣고 보니 내가 보던 장터의 물길과는 다르구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소. 부인 말씀대로라면 이거 대박이 아니요. 부인의 지혜에 내 우직함이 더해지면 분명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오. 강민의 눈은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서화의 지혜는 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은 서화의 조언에 따라 남쪽의 특산물을 싸게 사들여 북쪽 장터에 내다 파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에 남은 서화는 밤새도록 옛 기억과 장터의 소문들을 종합해 새로운 물길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강민을 얕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몇 번의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도통되는 일이 없더이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나 싶구려. 그냥 나무나 베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서방님, 그리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쉬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서방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서화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격려에 강민의 마음은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서화의 지혜는 강민의 눈을 뜨게 했고 강민의 우직함은 서화의 통찰력을 현실로 만들어 갔습니다. 점차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정확한 예측과 강민의 성실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역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내륙의 귀한 곡물을 강과 배를 이용해 멀리 보내고 대신 남해의 값진 해산물을 육로로 옮겨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강민 상단이라 불리며 조선 팔도의 큰 장시마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상단의 이름이 저 멀리 함경도에서도 들린다고 하오. 다 부인의 지혜 덕분이오. 부인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소. 서방님 과찬이십니다. 서방님의 뚝심과 부지런함이 없었다면